그날 새벽 저는 태민아, 제 이 통장에서 카드 결제 너냐? 128만 원이 빠져나간 아버지, 문자를 보고 손이 지금 중요한 떨렸습니다. 게임이에요. 이 나이에 큰 돈이 태민아, 빠져나갈 일은 이 거의 카드 결제 없습니다. 너냐? 병원비도 아버지, 아니었고 지금 생활비도 중요한 게임이에요. 아니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제가 40년 조선소에서 용접하며 번 몸값이고 지금은 한 달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버티는 노인의 삶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 방 문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게임이랑 음악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 헤드셋을 쓴 50살 아들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밤을 또 샌 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민아, 이 카드 결제 너냐? 아들은 게임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아니라 10년 동안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며 늙어버린 남자가 앉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내쫓아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집을 떠나야 하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5시였어요. 부산 영도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지요. 창문 틈으로 스미는 냉기가 무릎을 먼저 얼렸습니다. 저는 늘 그 시간에 눈이 떠졌어요. 조선소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은 은퇴해도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물 한 컵을 마시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불을 켭니다. 거실은 늘 같은 모습이었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장식장, 사진 액자 하나, 가족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 저는 젊었고 옆에는 아내가 있었고 가운데에는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지요. 부엌에서 커피를 탔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작게 났고 그 소리 위로 더 익숙한 소리가 얹혔어요. 작은 방에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였지요. 딱, 딱, 딱. 마치 누가 밤새 못을 박는 것처럼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낮에도 듣는 소리인데 새벽에 들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집이 조용하니까요. 그 방은 원래 아들 방이었어요. 지금도 아들 방입니다. 다만 그 방은 낮과 밤이 뒤섞여 있었지요. 문틈 사이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잠깐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하고 뜨거웠어요. 담배 냄새는 없었지만 오래 갇힌 사람의 냄새가 났지요. 모니터가 2개나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캐릭터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쓴 남자가 의자에 웅크린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입니다. 올해 50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잘 안 떠올랐어요. 그냥 방 안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었지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민아, 아침이다. 아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손가락만 더 빨라졌지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밥은 먹었니도, 오늘은 나갈 거니도, 언제까지 이럴 거니도 다 입안에서 말라버렸지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하나였지요. 저는 습관처럼 화면을 봤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드 결제 128만 원. 새벽에 결제 문자가 올 일이 없었어요.
저는 병원비도 약값도 새벽 배송도 그 시간에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금액은 제게는 큰 돈이었지요. 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똑같았어요. 결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곧 알아봤지요. 게임 관련 결제였습니다. 아이템, 패키지, 그런 단어들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멍해졌어요. 저는 조선소에서 쇳물 튀는 작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가 내려앉고 귀가 먹먹해지는 걸 참고 버텼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버팁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까지요.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말도 야무졌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도 갔지요.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그게 나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랑했어요. 시대가 바뀐다면서, 기술이 돈이 된다면서요. 아들은 젊을 때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한때는 직원도 있었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 뒤로 일이 꼬였습니다. 사업이 흔들렸고 사람을 믿었다가 당했고 돈이 엉켰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셨고 다음에는 밖을 덜 나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도 믿었지요.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 반년, 1년.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더니 어느새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50입니다. 저는 73이지요. 아내는 70이 되었고요. 세월은 우리 셋을 같은 집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묶음이 가족인지 짐인지 저는 가끔 헷갈립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결제 금액이 눈에 박혔어요.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돈이 단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우리 집의 겨울 난방비일 수도 있고 제 약값일 수도 있고 아내가 미뤄둔 치과 치료비일 수도 있지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갔어요. 거실 바닥이 조금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쪽으로 걸어가며 제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요.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갈 건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어요. 헤드셋 너머 게임 속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지요. 마치 우리 집을 비웃는 것처럼요. 문을 열자 방 안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뜨겁고 눅눅했지요. 환기는 오래전부터 포기한 공기였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벽지에 푸르게 번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에너지 음료 캔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양말이 뒹굴었고요. 아들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50살 남자의 등이었지만 어쩐지 19처럼 좁아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아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제 손은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태민아, 이거 뭐냐? 아들은 화면을 힐끗 보더니 다시 게임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더 아팠지요. 아, 그거요? 제가 했어요. 왜 했냐? 필요했으니까요. 필요? 뭐가 필요해서 128만 원을 썼냐?
아들은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고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전투 중이에요. 끝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끊어졌어요. 저는 그 조용한 끊어짐이 무서웠습니다. 조용한 건 되게 오래 쌓인 것이니까요.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 번쩍이는 화면이 제 얼굴을 비추었고 아들의 눈동자에는 현실이 아닌 색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태민아, 내가 쓴 돈이 어떤 돈인지 알지? 아들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시작이네요. 시작이 아니다. 끝을 보자는 거다.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50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속에는 묘한 오기가 있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마지막 벽 같은 것 말입니다. 아버지, 저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일이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뽑아요? 뽑을 때까지 움직여야지. 아들은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자조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세상이 잔인한 걸 몰라서 조선소에서 살았겠습니까? 쇳물 튀는 곳에서 손가락을 다칠 뻔한 날도 있었고 같이 일하던 동료가 사고로 떠난 날도 있었지요. 저는 세상이 잔인한 줄 압니다. 그런데도 버텨야 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 세대의 방식이었지요. 저는 아들의 의자 뒤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은 게임 소리, 효과음, 사람 목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텅 빈 곳에 오래전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태민이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운동의 날 아이는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울면서 제 품에 안겼지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아. 그 말이 아이에게는 위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너무 쉽게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로 덮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다시 일어서는 법보다 버티는 법만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버티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숨는 법이었을까요? 그날 밤 거실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숙, 제 아내요. 올해 70입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었지요. 시장에서 흥정도 잘하고 동네 누구랑도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는 말을 아낍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말해도 변하는 게 없어서일까요?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는 바로 알았지요. 제가 뭔가를 봤다는 걸요. 저는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봤나? 아내는 문자를 읽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저를 더 힘들게 했지요. 아내는 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또 그랬구나. 또라고? 여보, 지난달에도 비슷한 문자 왔었어. 당신한테 말 못했지. 저는 멍해졌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또 화낼까봐. 태민이 자존심 더 상할까봐. 그 말이 제 등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서로를 말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참았고 아내는 저를 위해 덮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은 더 깊이 들어갔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아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방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또 키보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태민아, 잠깐 나와라. 아들은 문을 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있다. 나와.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헝클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날카로웠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진짜 힘들어요. 그 말이 처음엔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이 진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힘든데 어디로도 못 가는 사람. 그래서 방 안으로 숨는 사람.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만 하다 보면 사람은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걸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힘드냐? 아들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다요. 다 힘들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친구들은 다 자리 잡았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멈췄어요.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멈춘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기 쉬우니까요. 아버지는 평생 한 직장 다녔잖아요. 나는 쉬웠냐?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뭘 하면 된다가 있었잖아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대사가 방 안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조용히 나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또 싸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런데 저는 그날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똑같을 테니까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단문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왜 썼냐?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게임이요. 게임이 왜 필요하냐? 거기서는 제가 쓸모 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게임 속에서 쓸모가 있고 현실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아들. 그게 50살이라니요. 저는 순간 화보다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내보이면 또 넘어갈 것 같았지요. 저는 냉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태민아, 우리 집 돈은 한정돼 있다. 알아요. 그럼 왜? 아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추면 그게 변명 같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번에만 하면 진짜로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제가 젊었을 때 수없이 들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조선소 동료들이 도박에 빠질 때도 주식에 빠질 때도 그들은 늘 이번에만을 말했습니다. 그 이번은 끝이 없었지요.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가면 우리 노후가 무너진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몸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지요. 저는 그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가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웃던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웃을 수 없는 얼굴로 남을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아들이 싫어하든 아내가 울든 제가 악역이 되든 누군가는 멈춰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지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살 길 찾으러 간다. 은행은 오전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습관이 무섭지요.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만 있었고 그 사이에 저는 이상하게 늙어 보였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렸고 손끝이 시렸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통장과 신분증이 있었어요. 얇은 종이와 플라스틱인데 그 무게가 오늘은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잠깐씩 보였습니다. 회색빛 물결이 찌그러진 유리창에 흔들렸지요. 저는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나왔나? 돈을 막으러 나온 건지, 아들을 막으러 나온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살리러 나온 건지요. 은행 문이 열리자 저는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저는 그 인사에 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며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본인 결제가 아니신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들이 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지요. 그래서 저는 단문으로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직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카드 등록된 결제처, 반복된 결제, 소액 결제들이 이어져 있고 최근에는 큰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결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 속에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화가 아니라 부끄러움 같은 열이었지요. 내가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 사실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은 해결책을 말해주었습니다. 결제 차단, 한도 조정, 가족카드 해지, 휴대폰 소액 결제 차단까지요. 다 맞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카드 문제만이 아니니까요. 제 손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들의 마지막 도피처를 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차단 처리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안 된다고 처음 말하는 아버지처럼요. 직원은 절차를 진행했고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우리 집의 균형이 흔들릴 것 같았지요. 은행을 나왔는데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카드가 막히면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소리를 지를까요? 방문을 쾅 닫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깊이 숨어버릴까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조용한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아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불안하면 사람은 괜히 손을 움직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저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아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 끓는 소리가 그 틈을 채웠지요. 차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도 소액 결제도 다.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한숨이었어요. 태민이가 알면 난리 날 텐데. 난리 나도 해야지. 그때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이 거실로 나오는 소리. 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지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단문으로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뭐 했어요? 저는 일부러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서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앉아서 말하면 그래도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서 있었습니다. 서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결제가 안 돼요. 막았다. 왜요? 내가 썼으니까. 아들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제가 그거로 돈 벌면 어떡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돈 못 번다. 그 말이 불씨가 되었지요.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제 가능성을 잘라요? 저는요, 여기서라도 뭔가 해야 해요. 여기서 뭘 하냐? 게임이요. 스트리머도 있고, 아이템 거래도 있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다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바뀐 세상을 핑계로 움직이지 않는 삶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는 알 것 같았지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민아, 내가 진짜 돈 벌려면 계획부터 세워라. 계획은 있어요. 그럼 보여줘. 아들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게는 답이었지요. 계획이 아니라 희망만 있었던 겁니다. 희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 밥은 안 되지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사람 취급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거지요. 저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취급한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그럼 왜 이렇게 해요? 내가 사람답게 살길 바라서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와 수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50살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서 꾸중을 듣는 수치심, 그리고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이었지요. 아들이 거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럼 저보고 당장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요? 누가 뽑아줘요? 뽑아줄 때 찾으러 나가. 아들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 쉽게 말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어렵다고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려움이 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패한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면 비교당할까봐, 평가받을까봐,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이 아들을 방 안에 붙잡아두고 있었지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민아, 너 무서운 거지. 그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 말이 나오자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물기가 고였지요. 그동안 우리 셋이 피하던 단어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무섭다. 두렵다. 그 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시작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게임 친구인지 누군가의 메시지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잠깐 화면을 보고는 다시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저를 이해 못해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진동이 벽을 타고 거실까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찔했지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그 아들을 밀어내고 있지요. 사랑과 결단이 같은 방향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차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앞으로입니다. 아들이 문을 닫아 걸수록 우리는 더 강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활비를 끊는 것, 집을 나가는 것, 아니면 아들을 내보내는 것. 저는 잠들기 전 가족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지요. 그리고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새벽에도 키보드 소리는 들렸습니다. 딱, 딱, 딱. 어제의 다짐이 무색할 만큼 익숙한 소리였지요. 저는 침대에서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먼저 굳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아내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밥솥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쌀은 씻어져 있었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도요. 불안할 때 사람은 쓸데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내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은 잤어요? 아내의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지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못 잤어.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오래 살았고 그만큼 서로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연금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달 남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가, 아내가 미루고 있는 치과 치료비, 그리고 쌀값까지요. 숫자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라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들이 가장 큰 항목이었지요. 밥, 전기, 인터넷, 냉난방, 그리고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결제.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이 탁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움찔함이 싫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군가 소리를 내면 모두가 긴장합니다. 조용한 집이 더 무서운 집이 되어버렸지요. 그때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카드와 결제였지만 오늘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했지요. 아들은 거실로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푸석했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는 우유를 꺼내 마시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어제처럼 바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단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앉아. 아들은 우유를 삼키고는 느릿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세가 비스듬했습니다. 마치 어차피 또 잔소리겠지 하는 태도였지요. 저는 그 태도를 보며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 끝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이후로 생각했다. 아들은 눈을 굴렸습니다. 또 뭐요? 우리 집은 지금 한계다.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돈 얘기 그만해요. 그만할 수가 없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생활비는 없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그 다음 순간 아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생활비 없다. 제가 뭘 먹고 살라고요? 내가 벌어.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한테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단문으로 감정을 줄이고 말했습니다. 죽으라는 말 안 했다. 살라고 하는 말이다. 아들이 식탁을 손으로 쾅 쳤습니다. 우유 컵이 흔들렸지요. 아내가 급하게 컵을 붙잡았습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무너지면 우리 셋은 같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강력합니다. 듣는 순간 마음이 약해지지요. 저는 그 단어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그 말에 순간 눈빛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말한다. 저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선소에서 안전수칙 말할 때처럼요. 감정이 섞이면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하나씩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일을 구해라. 안 구하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겠다. 무슨 방법이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제 속에서는 수십 번 싸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은 말해야 했습니다. 집을 나가겠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요? 내가 나갈 거다. 너랑 같이 살면 우리 노후가 끝난다. 아들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요. 아버지, 갈 데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사실 정확히 정해진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젯밤 내내 검색했습니다. 남해 쪽 작은 항구 마을, 월세 싼 원룸, 경비나 주차 관리 같은 일자리, 노인도 할 수 있는 일. 저는 마음속으로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사람들한테 제가 부모 쫓아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살아갈 방법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말합니다. 저는 그게 아들의 병이라는 걸 알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의 눈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숨는 거지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시선보다 내 삶이 먼저다. 아들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그 질문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정말 묻는 소리였지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아들이 입술을 벌렸습니다. 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있던 돌멩이를 뱉은 것 같았지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단문으로요. 울고 싶었지만 절제했습니다. 내가 힘들다 하면 나는 다 덮었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만 했다. 너를 일으키는 대신 눕혀버렸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분노가 아니라 당황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은 이런 말을 들을 준비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탓을 하는 걸
처음 봤을 테니까요. 아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태민아, 엄마도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요? 그 대사가 아내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악역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악역이 되지 않으면 이 집은 계속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민아, 선택해라.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택이요? 저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있다. 뭔데요? 살아라.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어릴 때 울며 말하던 소리와 닮았지요.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무서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움이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지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더 나가야 한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쾅 닫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조용히 닫는 문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요. 저는 그날 오후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접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정말 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태민이도 움직인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무너질 것 같았지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태민아, 내일 아침 내가 없다. 그 말만 남겼습니다. 방 안에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키보드 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했지요. 마치 두려움을 덮으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쩐지 그 회색이 달라 보였습니다. 회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조금 잤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내일 내가 집을 나가는 순간 아들은 정말로 무너질까? 아니면 그제야 일어설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눈이 떠졌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지요. 늘 들리던 키보드 소리가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이불 끝을 만지며 잠깐 숨을 골랐어요. 오늘은 정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아내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냄비에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라니요. 아내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속이라도 든든히 하고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지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오래 참았지요. 그 말에 저는 아주 작게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내일 아침 내가 없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저는 마지막까지 아들과 눈을 마주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내러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살기 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은 가볍게 쌌습니다. 옷 2벌, 속옷, 약통, 통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평생 현장에서 메모하던 수첩이지요. 이제는 현장이 조선소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이 될 겁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방문 쪽에서 미세한 기척이 났습니다. 문고리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나오나 싶었지요.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요. 태민아, 아버지 간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갈라져 있었지요.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듣지 못했던 인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밥은 먹어라.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작게 훌쩍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나갈 것 같았지요.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걸 못하면 우리는 끝이라는 생각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제 인생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지요. 남해 쪽 작은 항구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부산보다 덜 시끄러웠습니다. 파도가 낮게 숨쉬는 소리만 들렸지요. 저는 미리 알아본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고 벽지는 새것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서는 키보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항구 근처 주차장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갈 곳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오랜만이었고요.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오래 굳어있던 가슴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통화했습니다.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지요. 태민이는 아직 방에 있어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가 떠났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제 선택은 실패일까요? 그러나 며칠이 더 지나고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태민이가 밥을 혼자 해 먹었어.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라면 말고 밥을 했대. 김치 꺼내고. 그 작은 변화가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50살이면 더 그렇지요. 하지만 움직임은 시작입니다. 저는 그날 밤 바다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저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화면에 태민이라는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받았습니다. 태민아.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오래 망설이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일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바로 그래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답하면 또 흔들릴 것 같았지요. 그래서 단문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 근처 PC방이요. 야간 알바 구한다길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게임하던 장소와 비슷한 곳이지만 이번엔 손님이 있고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아주 작은 다리 하나를 현실에 걸친 겁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은 그 한마디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저도 무서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움이 인간을 가두기도 하지만 인정하면 풀리기도 하지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거 당연하다. 근데 도망만 치면 더 무섭다. 아들은 아주 작게네. 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악역이 되기로 한 날이 결국 아들에게는 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릴 수 있는 문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치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이 아주 조금 기대되었습니다.